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그림을 봤으니까 이제 중간 그림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올해 원유 시장의 수급을 통한 이제 원유 시장의 내러티브는 어떨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여전히 이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이 공급 부족 베이스에 따라서 원유 가격을 좌우하는 거는 이제 경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여전한 공급 부족을 한번 올해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국가별 생산량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국가별 원유 생산량입니다. 이제 미국과 오펙과 러시아가 거의 뭐 60% 이상 생산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를 하고 있는 미국과 오펙이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두 국가 혹은 두 집단이 어떻게 생산을 했는지 한번 보니까 미국은 증산을 하고 있는 추세고 오펙은 감산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오펙 감산 뉴스는 많이 봤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펙은 경기 침체가 와서 수요가 약해져서 이게 유가를 꺾을 거라는 전망 하에 계속해서 감산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원유 가격을 누르고 있는 거는 수요를 배제하고 공급 사이드에서만 보자면은 미국의 생산량 증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오펙의 생산량 감소를 커버해 줄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생산량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만큼 증산 여력에 있느냐를 볼 필요가 하나 있는데요. 생산 여력을 체크를 할 때 보는 지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시추공수인데요. 이제 원유를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유정을 이렇게 시추를 하잖아요. 드릴링을 해가지고 원유를 시추를 하는 그 시추공들의 수가 몇 개인지를 표시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시추공 수가 완전히 줄었다가 그 이후로 서서히 회복을 하다가 2023년 중반 들어서 다시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직까지 이 시추공 수는 코로나 이전을 회복을 하진 못했습니다. 시추공 수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추를 하고 나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원유가 뿜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압력이 약해져서 원유가 나오는 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감퇴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 미국의 유정들이 이제 압력이 충만해서 원유가 잘 나오는 구간을 지나가서 이제 압력이 약해져서 원유가 안 나오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감퇴 곡선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유 공급의 이제 두 번째는 전략 비축률을 봐야 되는데요. 이 우리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때 당시 뭐 원유가 120달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러시아의 에너지를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은 원유가 상당히 부족해져서 유가가 뭐 200달러도 갈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근데 이 러시아 부족분을 대체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미국의 전략 비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즈음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전략 비축률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80년대 수준으로 이 비축분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는 이 전략 비축률로 커버를 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도 이 작년처럼 계속해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거는 좀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도 우리가 전략 비축률을 다시 좀 채울 것이다, 축적을 할 것이다 라는 의도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가가 떨어졌을 때만 그때 원유를 매입을 해서 유가에 주는 지장을 줄이겠다고는 말을 했습니다만, 뭐 아주 현명하게 낮은 가격대에서 매입을 해서 유가를 자극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수준의 재고만 보면은 이 작년처럼 어마무시하게 전략 비축률을 풀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그럼 이제 이 정유 기업들은 얼마나 이제 활발하게 원유를 파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댈러스 연은에서 이제 비즈니스 액티비티 인덱스라고 이 정유 기업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 사업 활동을 하고 있나라는 이제 지표가 있거든요. 이게 계속 감사하다가 3분기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유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다시 원유 생산량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업들한테 물어본 거죠. 올해에 비해서 내년의 시추 비용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좀 비싸질 것 같다 라고 한 기업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내년에
내년 비용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유기업의 액티비티의 추세가 다시 반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냥 잠깐 반등한 걸 수도 있다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이 나홀로 증산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서 봤을 때 내년에도 올해 같은 이런 증산을 계속해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급 측에서는 이렇고 수요 면에서는 어떻게 되냐. 사실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가를 눌러왔던 게 바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각 경기 침체기 동안 원유 수요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나타내는데 경기 침체에 들어가니까 이제 예외 없이 다 원유 수요가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가 찾아와서 이제 수요가 줄어들어서 유가가 하락할 거라는 게 이 원자재 시장의 전반적인 예측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 침체 우려 때문에 유가가 눌려 있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게 이제 소프트 랜딩 심리가 퍼지면서 반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보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매크로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침체가 오네 안 오네 상당히 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겠지만 그러면은 원자재 시장은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는 구리금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 구리와 금을 왜 대비를 했느냐? 한마디로 구리는 낙터카파라고 하잖아요. 구리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구리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금은 우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 아니겠습니까? 금은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에 대비해서 구리가 비싸면은 이게 이 원자재 시장이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 구리에 비해서 금의 가격이 강하면은 원자재 시장이 침체에 좀 쏠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10년물 금리와 많이 비교합니다만 또 이렇게 원자재 시장의 경기에 대한 심리를 읽는 지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금 비율을 보시면은 이제 5월부터 계속 다시 반등을 해서 소프트 랜딩 심리가 퍼지니까 다시 좀 상승세를 유지한 듯 하다가 10월 들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급격하게 하락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또 물론 왜곡은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거의 뭐 구리 수입량의 한 3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경기와 중국 경기 간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괴리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긴 합니다만 또 이런 이 국제적인 이벤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침체가 올 것 같아서 금으로 수요가 몰리기도 하지만 또 침체와 무관하게 갑자기 또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이런 불안한 이벤트가 생기면은 갑자기 단기적으로 금이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아도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은 단기적으로 금이 상승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왜곡 요인은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 한 중간 그림이죠. 이제 원유 시장의 내러티브를 봤다면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그림. 그럼 이제 최근 들어서 원유 시장은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영향이죠. 그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영향이 수급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 최근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된 블룸버그 기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란이 참전하게 되면은 유가가 뭐 150불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은 이제 시나리오별로 나눠놓고 어떻게 되면 유가가 얼마 정도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란이 참전하는 경우에는 최악이다. 이란이 참전하면은 원유 수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란의 참전이 유가에 상승 압력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 이란의 원유가 글로벌 시장에서 배제가 돼서 오르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그래프는 1975년부터 2018년까지 이란의 원유 생산량을 쭉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이란이 거의 80년대 이후로 일간 400만 배럴 이상 그러니까 하루 기준으로 400만 배럴 이상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은 오펙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을 따졌을 때 이란이 차지하는 비율은 9%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원유가 물론 이 일간 400만 배럴이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 일간 400만 배럴이 빠진다고 해서 원유 시장의 수급이 크게 깨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이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낮죠. 그러면 이제 이란의 원유 공급이 글로벌 원유 수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그럼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냐? 그거는 바로 이제 유통에 있어서 영향을 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룸버그 기사도 그렇고, 이제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뭐 이란이 참전하지 않고 뭐 시리아나 레바논 쪽만 이스라엘과 분쟁을 벌이는 형태로 끝날 수도 있고, 아예 이란이 참전하게 되는 최악의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두 가지로 놓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란이 참전하지 않고 이 시리아 쪽만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키는 형태로 발전이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수에즈 운하가 막히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제가 빨간 부분으로 표시하게 된 것인데요. 이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은 이쪽이 이제 유럽으로 에너지가 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좀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란이 참전하게 되면은 검은색 원으로 표시를 했듯이 이 부분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부분이 아시아로 원유가 가는 주요 루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막혀버리게 되면은 아시아가 좀 고통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란의 참전 유가가 올라 이거보다는 이란의 원유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어떤 국가가 참전하는지에 따라서 원유가 유통되는 루트가 차단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좀 지역별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현명한 진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림까지 알아봤고요. 이걸 정리하자면은 이렇습니다. 큰 그림은, 원유 시장의 큰 그림은 이 장기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슈퍼사이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슈퍼사이클은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완전히 이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원유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끝나는 원유의 라스트 댄스인데, 근데 뭐 투자 효율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찰 ESG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그림에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중간 그림, 그 올해의 원유 시장의 내러티브는 미국이 지금 증산을 하면서 오펙의 감산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 미국 사정을 봤을 때도 오펙의 감산을 상쇄할 정도로 굉장히 큰 증산을 이어가기는 힘들데, 다만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이 열쇠는 경기에 있다라는 게 올해 원유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마지막 최근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백길이 막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고통을 받게 되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전쟁의 불똥이 아까 보셨듯이 오펙의 대장은 결국 사우디거든요. 사우디가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이란이 참전함으로써 이 전쟁의 불똥이 사우디에 튀게 되면은 이게 또 사우디의 원유 생산에 지장을 주느냐, 마지막 작은 그림의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원유 시장의 장기적인 큰 그림부터 이제 최근 그림까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럼 원유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보신 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수급 분석을 통해서 이제 원유 시장이 이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감을 잡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러면은 원유의 수급에 이런 영향을 주겠구나, 그런 이해를 토대로 대응해 나가는 게 이 원자재 투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상당히 길 텐데요. 이제 긴 영상 보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다른 원자재 시장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